허생전. 남산골 선비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해서 집안이 가난하였다. 아내가 굳은 일을 해가며 겨우 생계를 꾸리다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허생의 무능함에 항의와 원망을 퍼붓자 허생은 집을 나가버리게 된다. 허생은 장안의 부자 변씨를 찾아가 만냥을 빌린 후 안성과 제주도에서 과일과 말총을 매점 매석하여 큰 돈을 벌게 된다. 매점 매석으로 큰 돈을 번 허생은 도적들을 이끌고 빈 섬으로 들어가 빈 섬을 훌륭하게 경영한다. 이렇게 이상국 건설 시험을 마친 허생은 빈 섬을 떠나 나라의 빈민을 구제하고 변씨에게 돈을 갚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완 대장이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변씨가 허생을 소개한다.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인재 등용과 권신의 척결, 부국 강병책 등을 현실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나 이완 대장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 허생이 사대부의 허례허식과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완 대장을 협박하자 이완 대장은 달아난다. 다음 날 허생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교과서 파일 비상교과서 박안수 본문입니다. 이거 출력하셔가지고요. 함께 옆에다가 펼쳐놓고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3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소설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 첫 부분은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나가면서 내용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허생은 우리 여기 나오는 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박지원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무리 없겠죠. 이제 박지원이 자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허생을 통해서 대신 이야기할 겁니다. 자,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배경이 등장을 하죠. 공간. 예,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곳인지. 자, 이 묵적골은 실제 공간적 배경이고요. 현실적으로 실존했던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양반들은 주로 종로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종로 지역에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남산 밑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곳인데요. 양반은 양반이긴 하지만 몰락한 양반들,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할 수 없는, 지위가 없는 몰락한 그런 몰락한 양반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남산 밑이라고 하는 진짜 지명,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부여. 다음 곧장 남산 밑에 나오면 남산 밑에 있는 동네니까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또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묘사하는 거죠. 뭘 묘사하느냐? 허생이 살고 있는 허생의 집을 묘사하고 있어요. 허생은 사실 양반입니다. 근데 양반인데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두억한 초가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살고 있는 집이 그 당시에
아주 명문가 집안이나 그런 양반 집안들,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집안들은요, 막 99칸짜리 그런 집에 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의 개수에 따라서 그 지위가 높고 얼만큼 이 집이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두어 칸이라고 하면은 커봤자 2개에서 3개 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명색만 양반일 뿐이고요. 그의 삶의 모습은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을 했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양반은 양반이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만 사는 거죠. 허생은 글 읽기만 하고 있고요. 부인이, 이 처가 이제 부인이죠. 허생의 부인이 실질적으로는 이를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현실. 자, 이거는 허생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요, 양반계층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허생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발단 부분에서는 이러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앞으로 바뀌게 될 거죠. 자, 하루는 그 처가, 자, 그 부인이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한계에 다다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구를 할 거예요. 여보 하면서 요구를 할 거예요.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뭐합니까? 자, 첫 번째, 요구사항 첫 번째예요. 과거를 보세요. 그렇게 글만 읽지 마시고요. 과거를 보세요 라고 하지. 왜 과거를 보라고 하느냐? 과거를 봐서 출세를 해라. 자, 조선시대 후기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과거를 봐서 그 관직의 길로 나아가야만, 양반이기 때문에요. 관직의 길로 나아가야만 출세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힘이 생기는 건데 왜 집에 앉아가지고 글만 읽습니까? 라고 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처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을 그 끼니 걱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독서, 글을 읽는다. 부인한테 있어서의 독서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관점인 거예요. 출세를 하기 위한 관점. 독서를 하려면, 책을 읽으려면은 무조건 과거를 봐야지. 왜 책을 읽고만 마는 거야? 책을 읽으려면은 과거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허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생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여기서의 나는 허생이고요. 자, 그러면 허생의 입장 그리고 처의 입장이 전혀 반대예요. 우리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과거의 급제를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허생은요,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독서하는 것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노리고 무언가에 급제를 하기 위해 그렇게 내가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 학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 둘의 입장이. 우리 처는 글을 읽는 독서에 대해서 출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허생은
아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둘 사이가 완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대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를 하느냐. 우리 처가 이제 화가 나겠죠. 글을 읽어서 과거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 계속해서 집이 가난해. 그러면 장인바치 일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장인바치 일. 장인바치가 뭔지, 자, 옆에 보시면 다 주석이 달려있으니까 장인바치로 가겠습니다. 자, 장인바치는 장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그지? 공업에 해당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농, 공, 상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과거에 급제하세요. 라고 했더니 싫다 그랬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지.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해주세요. 공.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렇다면은 이것도 안 된다면은요. 왈칵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지? 자, 여기 세 번째 장사입니다. 자, 장사 산업공상에서의 상도 못한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농은 이제 농부니까 농사는 못 짓겠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나는 아무 일도 못해라고 하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면은 네 번째 도둑질이라도 하세요. 정말로 도둑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반감이 든 거지. 화가 난 거예요. 반감이 최고조로 그냥 든 거야. 너무 불만이 생겼다는 거죠. 불만. 뭐에 대한 불만? 무능력해. 가장으로서 이 무능력해. 능력이 하나도 없고 돈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금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글만 읽고 있어요. 자, 이 도둑질을 처가 권했다. 라고 한다는 거에서 알 수 있는 당시에 지금 시대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 현실. 자, 민중들의 우리 허생네 집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민중들이 모든 생활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민중들의 생활이 무너졌어요.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궁핍하면은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세요 라고 부인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오세요. 요거는 이제 윤리적인 생각이잖아. 윤리적인 생각이 아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지. 자,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가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 이제 발단 부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요. 허생이 계속해가지고 글 읽기만 해요. 허생이 글 읽기를 중단하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과연 무엇을 할 건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왼쪽에 날개 문제를 보시면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왜 그러느냐? 두 사람의 이 독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죠. 그치?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32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 바깥으로 나왔어요. 전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자, 전개 부분이에요. 당연하죠. 거리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맨날 집에서 책만 읽어요. 책만 읽기 때문에 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굴 하얀 그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는 그 백명서생 같은 사람인 거야.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그 번화가 쪽 있죠. 시내 쪽 있잖아. 수원역 같은데 그런 데로 나와가지고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아무나 이제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침없어. 굉장히 당당해요. 성격이. 집에서 맨날 책만 읽었긴 하지만 아주 성격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설 속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인물들이 어떤 성격인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보여주는 거죠. 말하는 거나 행동들을 통해서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직접 제시는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설명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야. 허생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당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 누가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라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뭐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변씨, 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될 거예요. 자, 이 변씨는요, 신부는 상인이에요. 상인 계층인데 이거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우리 들어가는 그 도입 영상에서 봤듯이 상인 계층이 이때 갑자기 떠오르게 돼요. 부를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게 돼. 그 가장 큰 부자가 변씨래. 자,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자, 허생은 변씨에 대해서 길게 하고 말합니다. 이라고 하는 건 요거 높은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 양반이잖아, 허생이. 그치? 근데 허생이 변씨한테 을 했대. 자기가 필요한 그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냥 대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냥.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2억 정도? 한 3억 정도? 지금 또 화폐 가치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억 단위예요. 억 단위의 돈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너무너무 파워당당. 그지? 아주 대범해요. 아주 과감합니다. 자, 이러한 인물이에요. 자, 이때 변씨가 뭐라고 하느냐? 변씨가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변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씨와 허생이 같은 성격이야. 대범하고 과감하거든. 그러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그치? 너희 그럴 수 있겠니? 2억, 3억? 내줄 수 있겠니? 그치? 배포가 아주 큽니다. 대담해요. 대담한 성격에다가, 배포가 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큰 상인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시오! 하고 돈을 내주는 거야. 자,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왜 인사를 안 하냐. 그치? 얘도 좀 특이한 그런 다른 사람과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어요. 모습은 또 거지야. 겉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이때 모습. 실띠에 술이 빠져가 너덜너덜하고 갈신의 뒤꿈이 다 안 좋잖아. 막 그지 모습이었대. 그지 모습. 허름하고 쭈그러지고 막 콧물까지 나와요. 자,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어봅니다. 왜냐? 이런 모습이니까. 자, 이런 모습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묘사. 이제 눈으로 그림 그리듯이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모습이에요?
외양을 묘사했는데요. 외양의 모습이 아주 볼품 없습니다. 아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난한 선비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위에 또 가슴 또 쓰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패포파립이라고 해요. 자,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 아세요? 쟤 알아요? 쟤 알아가지고 돈 빌려준 거예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마냥 그렇게 주고 묻지도 않고 이름도, 성명도, 이름도 몰라. 뭔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할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은 보통은 의뢰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그러니까 막 꾸며대잖아. 야, 이래서 막 그렇게 막 억지로 꾸며대거든요. 뭐 다른 사람을 꼬셔야 되니까 교원 영색하고 그리고 꼭 갚을게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막 거짓말도 약간 섞어가지고 자화자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 원래 이런 사람들은 말은 또 중언부언 왔다 갔다 뭔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 얘는 그렇지가 저 객은 누구예요? 허생을 말합니다. 허생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걸로 와지.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자신의 입장에 만족하는 사람인데 뭐 저 사람 뭐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야. 분명 큰 일 했을 거야. 나 또한 그를 시험해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지.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는 만냥 진짜 큰 돈이니까. 성명은 물어 뭘 하겠느냐라고. 아니 몇 억씩을 주면서 이름도 안 물어봐요. 뭘 하겠느냐. 허생은 만냥을 입수했습니다. 자, 이때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 않고 집에 누가 있는데요? 처가 있잖아요. 처 때문에 나왔는데 집에 들르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사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뭔가 중요한 곳에 쓰려고 빌렸다라는 거죠. 궁금하지? 자,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안성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 안성, 우리 유승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안성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설명 나와 있죠? 경기도, 충청도, 경기도와 충청도가 그 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야. 또 삼남의 길목입니다. 여기서 이 삼남이라고 하는 곳은요.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를 가는 곳의 길목이야. 그러니까 아주 많은 지역들이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물건이 많다라는 거는, 물건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건들이 질이 좋은 물건들도 그만큼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뭔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아주 큰 규모일 것이다. 시장의 규모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시장 자체가 큰 규모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택한 겁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고르느냐? 대추, 밤, 배, 석류, 귤, 유자 등 속의 과일을.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드립니다. 자, 과일이에요. 과일이라고 하는, 자, 첫 번째 품목입니다. 2가지 품목을 샀다가 팔 건데, 첫 번째 품목이 바로 과일이에요.
자, 왜 과일을 샀는지 한번 봅시다. 과일은 모조리 2배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몽땅 사들였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매점이라고 합니다. 매점 매석 할 때 매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을 이르렀다. 자, 여기서의 이 과일이라고 하는 품목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통 사용하느냐? 양반이 많이 접하는 품목이죠. 양반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을 선택을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치? 왜 그랬을까? 양반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너무 과하게 그 자신들의 허례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 잔치나 그 명나라에 대해서 지내는 그 제사 이런 걸 못 지내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 팔았던 상인들이 오히려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 안 파니까. 산 다음에 팔지 않으니까. 매점 매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들은 다음에 허생이 뭐라고 하느냐?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왜 길게 한숨을 내쉬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몽땅 쓸어 담았다고 해서 10배의 값을 주고 사. 그리고 온 나라가 마비가 돼. 이 말은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구조가 허약했구나, 약했구나. 허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거예요. 겨우 이 만냥으로 한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죠? 아주 취약했다는 거야. 조선의 허약한 경제 구조가 너무나도 취약했구나. 라는 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총이 2번째 품목이에요. 자, 품목 2번째입니다.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 말총도 역시 똑같습니다. 양반들이 사용하는 품목이죠. 그 양반들이 머리를 싸맬 때 필요했던 그 만건의 재료가 되는 건데, 그치? 만건의 재료로 꼭 필요한 거야. 말총이잖아, 총. 말에 그 갈퀴 부분. 뭐 꼬리털,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만건을 만드는 거예요. 양반들 머리 싸매는 거.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요. 머리를 정말로 싸매지 못해서 10배로 또 뜁니다. 또 한 사람이 시장 경제를 흔들었어요.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그지?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래서 늙은 사공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곳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과일과 말총. 자, 이 2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조선의 허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 2가지 할 거거든요. 허약한 경제 구조. 그 다음에 2번째 비판은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자,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부분부터는 잠시 후에 우리 다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매점매석 그리고 독과점 이런 단어들 우리 매점매석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독점, 과점, 또 경제구조, 그리고 왜 화폐경제, 물물교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만나는 사회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대화를 나눠 볼 건데 그 안에서 매점매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당시에 이게 얼만큼 치명적이었는지 이 두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비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허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했고요. 두 번째,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